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뭐 경제에 관해서 뭐 정치에 관해서 막 이런 거를 섞어서 믹스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요 근래에는 암호화폐하고 섞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좀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도 갑자기 막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되게 오랜만에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물론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모스코인, 어스코인, 그 UN에서 뭐 준비한다는, 그리고 IMF에서 준비한다는 그 코인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세력들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또 웃긴 건 진폭이 또 크지도 않아. 더 웃긴 건. 그죠? 그리고 또 내일 중요한 건 내일부터 오른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 코인원에 테라코인이 이제 상장을 하죠. 근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 테라코인을 움직이는 신현성이라는 그분 뒤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작은 이익 집단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알기 때문에 내일 상장을 하지 않나, 상장을 일부러 시키지 않나, 그 날짜를 그렇게 조성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밤 고비를 잘 넘기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 코인하고 관련해서 이제 모스코인, 어스코인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현재 경제 상태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볼게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시청들을 해보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전 세계 GDP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미국, 유로, 그리고 중국이 나와 있고, 일본이 나와 있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까지 이렇게 제가 일단은 순위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장면이 이게 진짜인데 사실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데서는 유로가 중간에 껴있었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미국이 20조 4,128억 달러.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중국이 14조 925억 달러예요. 그래서 30% 정도의 갭 차이가 있어요. GDP 어떤 그런 총 규모 면에서는. 그리고 일본이 중국보다 훨씬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상태.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미국은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거에 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 낮에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 관세를 25%를 떨궜어요. 원래는 10%에서 마감하기로 했는데 25%를 떨구겠다고 하니까 중국의 지금 보면 주식시장이 5점 몇 프로가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수적인 작용이 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셨는지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도출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나 아닌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 판가름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쭉 보시면 여기 선진국 G7이 있는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거는 20개나 되는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인구수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 첫 번째가 중국이란 나라, 두 번째가 인디아,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보시면 인도보다 보시면은 4분의 1 정도밖에 인구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일단은 그걸 보세요. 그래서 1위, 2위, 3위를 보시고 4위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5위가 브라질. 브라질이 여기 랭킹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지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도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G20보다 G7이라는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 패권이나 군사력이나 어떤 여러 면에서 이 나라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선두에 치고, 그 다음에 뭐 유로에 있는 국가들이 대거 많죠. 그리고 일본도 옆에 껴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 그래서 G7.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보는 G7의 역사 및 1인당 GDP 변화예요. 그래서 1960년부터 2017년까지의 도표거든요. 근데 보시면 미국은 계속해서 가만히 보면은 201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요. 근데 갈리는 게 2013년도부터 미국은 2017년까지 쭉 계속해서 올라가요. 미국이란 나라는. 근데 중요한 건 나머지 나라들, 다른 나라들, G7에 있는 나라 중에 나머지 나라들, 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랑 프랑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일단 보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유로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국가들도 분명히 있었어. 거기에 그리스도 있었었고, 그리고 포르투갈도 있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터키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금융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 존재인 G7의 한 개의 국가가 있는데 이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은행이 붕괴가 되면 도이치뱅크에서 예전에는 막아줬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막지 못할 경우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영국이란 나라가 항상 무슨 문제가 유로에 터지면 항상 도와줬어. 그리고 독일이 항상 옆에서 항상 계속해서 막 어떤 서포터를 해줬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브렉시트 한다. 영국을 지칭하는 브리테인과 탈출의 엑시트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이 발언을 해요. 갑자기 영국에서. 왜 우리가 손해보고 너네를 도와줘야 돼? 너네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튼튼할 거야. 라는 얘기를 갑자기 EU에다 던져요. 그 EU라는 때는 여러 국가가 유로존이 뭉쳐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인데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이탈리아는 더더욱 안 좋아요. 독일도 자동차에 관해서 지금 판매량이 계속 급감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구독 경제 그리고 공유 경제로 가면서 자동차에 관해서 뭐 개인당 예를 들어서 계속 썼던 사람들이 쉐어에서 쓰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 그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독일도 어려워.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맹주라고 하는 여러 면에서 군사력이나 금융권에서 맹주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야. 근데 독일이 막 영국을 막 다독여. 야, 넌 남아 있어야지. 도와줘. 그러는데 브렉시트를 결국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프로세싱을 지금 거쳐가는 과정이고 그거에 관한 결론도 분명히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와중에 EU, 여기 보시면은 철강 관세, 내일 서명, EU는 보복 관세. 여기 나왔죠. 중국에다가 관세를 막 때리겠다. 오늘 이제 때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결과는 이제 두고 보시면 아실 거고 어떻게 되는지 아마 이미 아실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코인 시장하고 똑같아. 철강 관세 여기 때린다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이 막 발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유로존이. 근데 브렉시트 얘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존이라는 데가. 지금보다 더 혼란한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빠지겠다. 이탈리아 빠지겠다. 뭐 스페인도 빠지겠다.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빠지겠다. 그런 와중에 혼란한 상황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유로존이라는 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력 순위에서 현재 3위권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도요타 자동차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한테 자동차 관세를 대거 물리겠다. 미국에 수출하는 차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베 총리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환율도 건드리겠다. 근데 환율은 일본한테 되게 쥐약이거든. 왜냐? 아베노믹스를 엄청나게 계속 퍼대가지고 돈을 계속 풀어내는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건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고립주의, 자국 우선주의로 전향된 어떤 그 미국이란 나라, 트럼프 대통령을 앞세운 그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같은 거를 계속 해봐요. 그럼 유로존도 미국하고 지금보다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 이미 멀어졌어. 아마 아실 거예요.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리를 중국에다도 걸어놓고 미국에다도 걸어놓은 상태예요. 회담은 물론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야가 빠졌죠. 일본 사람 같이 간사하죠 되게. 근데 어쨌건
그들의 사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교를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는 결론이 말해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날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유럽에다가 야 우리가 너네 나토군에다가 미군 거기다가 상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너네 방위비 분담해 2배 정도 더 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유로존에다 해요. 유럽도 지금 돈이 없는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러면 그래서 메르켈 총리도 또 만나.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서로 얼굴 표정을 보면 서로 이렇게 대면한 거예요. 그냥 눈빛도 마주치지 않고. 독일이란 나라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예전에는 좀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미 유로존에서는 나토군에서 이미 미군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철수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결론이 아마 있는 걸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 외교, 무역 등에서 정면 충돌한 미국과 독일. 쟁점이 뭐냐? 첫 번째, 독일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간 사업. 그리고 두 번째가 이란의 핵 협상. 그리고 세 번째가 시리아 사태. 네 번째가 자동차 관세. 그래서 이게 예전 건데 예전 거긴 하지만 제가 끄집어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독일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간 사업 이거 진행됐어요. 이란 핵 협상. 이것도 독일 입장에서는 기존 이란 핵 합의 유지 고수. 근데 미국에서는 유럽 동맹국의 이란 핵 협상 탈퇴 종용. 여기서 또 엇갈리고. 미군 철수 계획의 우려. 시리아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했어요. 약간의 병력만 남기고 철수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와중에 러시아군이 거기에 대거 진을 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또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자동차 관세. 이게 독일한테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먹거리예요. 여태까지 수출해서 철강산업 관련해서 완성차에서 도요타가 원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을 팔았죠. 자동차를. 캠리라는 차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완성도로 따지면 폭스바겐의 폴로. 폭스바겐의 폭스바겐의 무슨 제가 폴로인가요? 그 차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쨌건 그 차보다 사실은 견고함이나 정교함은 더 캠리가 월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10년을 타야 그때서부터 길이 들어가지고 그 차가 진짜 잘 나간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10년을 더 타도 된다. 그런 차가 캠리라는 거죠.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어쨌건 지금 자동차 관세도 지금 독일에다 때렸어. 독일은 친미를 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정치 외교적으로 지금 어디다 손을 내밀까? 어디하고 친해지려고 지금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독일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돌파구를 찾을까요? 그 나라가 찾을 길은 거기에 또 중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예전에는 미국에서 뭐 어떻게 해라,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하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요즘에는 틀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중국이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뭐 환율 개입을 뭐 어쩌는 이런 거에 관해서 기준을 너네가 왜 걸어? 관세? 니네가 뭔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겉에서는 막 사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인 특유의 뒤에서 이제 다른 계획을 조용히 이제 취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는 조용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는데 뒤에서는 칼을 쥐고 딱 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실을 미국도 알고 있어. 근데 이번에 오늘 이제 관세를 때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25% 때렸다. 근데 그 결론은 근데 두고 보세요. 하나의 드라마가 아마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김영효 교수의 세상 읽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캡처를 하게 됐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국방비 올리지 않으면 남한과 나토에서 미군 철수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 안보 우선주의이다. 어쨌건 이분이 만든 문장이긴 하지만 제가 문장이 좋아서 캡처를 했어요. 보시면은 그래 어쨌건 우리나라한테도 2배 이상이 되는 국방비를 물렸다. 그리고 나토한테도 물렸다. 그래서 결론은 못 준다. 아니면은 다른 식으로 어떻게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어쨌건 자국의 우선주의를 너무 강경하게 지금 피고 있는 거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보면
트럼프 당선인 주요 외교 정책 공약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모든 외교 정책에서 국익이 우선한다. 이게 첫 번째. 강한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억제. 예. 이게 여기 대두된 거예요. 예. 이게 대두됐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무슨 뭐 천주교 사원, 천주교 뭐 성당, 아니면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뭐 이슬람 사원, 이런 데서 한쪽에서 터지고 또 한쪽에서 터져.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또 분열되는 거야. 이거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분명히 있어요. 대중들은 분명히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그래요. 누구는 이슬람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기독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들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지금 현재 진짜 객관적인 상황이 지금 현재 그래. 그래서 만약에 양파가 갈려서 뭐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전쟁, 어떤 그 이념 분쟁으로 가면 더 극심한 테러가 여기서 더 많이 자행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IS가 주축이 돼서. 네. 그래서 그걸 또 아셔야 되고, 러시아하고 중국과 외교 갈등은 완화한다. 또 이게 또 써있어요. 네. 되게 생뚱맞지 않아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냉전이었어. 근데 지금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외교 갈등 완화. 이게 써있어요. 앞에서는 막 그러는데 보시면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러시아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얘기가 막 불거졌어. 미국에 보면은 민주당에서 막 그런 거에 관해서 막 찾아내고 막 그러려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결국엔 그냥 넘어가긴 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살짝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나토 가입국 방위비 분담, 예, 이거에 관해서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를 했어. 원래는 기존에는 이거에 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나라한테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할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자국을 보호하기도 돈이 없는데 세금은 안 거치고 자동차는 안 팔리고, 예,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친미했던 나라들이 하나 둘 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의 주요 경제 정책, 조세, 상속세 폐지, 법인세 15%로 인하 등 소득세 감세, 미국 기업 해외 소득에 대한 조세 유예 폐지. 예, 여기서 보시면은 법인세 15% 인하. 지금 주식이 작년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기업 주식은 올라가. 근데 국민들은 돈이 없어. 경기는 그냥 그래. 근데 지표는 좋게 나와. 그게 왜 그럴까요? 이런 법인세나 이런 조세에 관해서 기업들한테는 사실 어느 정도 그걸 해주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오히려 주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났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그 연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재정적자 해소, 예산을 매년 1%씩 줄여 10년간 1조 달러를 절감한다. 화석에너지 개발 활발성을 통해 세수 증대 효과 추구. 지금 셰일가스, 셰일 오일, 그거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셰일가스, 셰일 오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베네수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사를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렇기 때문에 마두로 정권을 침몰시키고 그 나라를 불안불안하게 만들어서 석유가 나가는 노선을 차단시켜놔야 본인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힐 수 있거든. 그렇다고 여기서 사우디를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 전 세계 석유 매장량 2위인 사우디를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와중에. 예. 이미 어차피 친미는 아니긴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근데 너무 커. 예. 지금 거기를 건드리기에는. 그러니까 만만한 거야. 가깝기도 하고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과이두를 내세워서 전반적으로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사실 행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들 뜻대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일자리 창출 보시면 5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공공 인프라 투자. 근데 웃긴 건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합법적 이민 제한 등으로 미국인 고용 도모. 자, 이게 뭘 뜻할까요?
정책은 이미 선회를 한 거예요. 팽창주의에서 축소주의로, 예. 그리고 합리주의로, 자국 우선주의로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딸려 있는 게 멕시코 무역장벽, 예. 멕시코 그 장벽 있죠. 그거에 관해서 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히스패닉 너네들 멕시코,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가라. 우린 너네 필요 없어. 그럼 그 자리를 결국에는 3D 잡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채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왜? 공유경제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배달통, 뭐 요기요. 예를 들어서 뭐 쉐어하는 그런 카드 있죠. 그런 자동차들, 뭐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5G가 더 여기서 더 많이 깔리면 어떻게 될까요? 5G가 여기서 더 깔리면 택시, 더 나아가서 버스, 사람들 필요 없어요. 그 배달하는 어떤 그런 것도 지금은 사람이 오토바이로 배달하지만 만약에 그것도 딜리버리하는 그 로봇가 있다면, 중간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축소하고 사라질까요? 그런 거에 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철강 제조업, 도로 건설, 항만 및 수로 등 인프라 구축 추진.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재건축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항구들 있죠. 항구들이나 지역 개발하는 거, 신도시 개발하는 거 똑같은 이치예요. 경기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조업은 축소하고 있는데 어디서 세금은 뽑아낼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그나마 건설업이라도 어느 정도 추진을 시켜야 거기서 뭔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벽 건설도 저는 하나의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에너지 환경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탄 화력 발전 억제 규제 철폐. 예. 억제 규제 철폐예요. 예. 우리 보통 보면은 화석연료 쓰면 안 돼. 글로벌 워밍화. 예? 전 세계가 막 지구 온난화가 돼. 근데 이거를 철폐한대 갑자기. 예. 완전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융개혁이에요. 금융산업 억제 정책, 도드 프랭크법 폐지,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연례 감사 도입. FED를 여태까지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정책도 없었고.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시면서 FED를 건드린대. 예. 여태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이뤄졌던 데를 감사를 한대. 본인이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너네 금리 올려, 금리 내려, 양적 완화 해, 말어. 4차 양적 완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런 얘기 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관없어, 양적 완화해, 까래면 까, 금리 인하해.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하라고 그랬는데 금리 동결했죠. 근데 금리 동결하고 또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FED에 지금 보면은 행정 관료들 있죠. 고위급. 그런 사람들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하나둘 지금 갈아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그리고 보시면은 트럼프 멕시코 장벽 건설 행정명령 서명. 자, 그래서 관세 안에 관해서 결국에는 사인을 받아내요. 민주당한테. 예, 공화당이. 그죠? 근데 1차로 반밖에 40%인가? 그거밖에 못 받아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아마 완성을 시킬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장벽 건설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이 거대한 땅덩어리 나라에 장벽이 건설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그럼 그것도 하나의 국가 정책에서 봤을 땐 하나의 돌아가는 어떤, 거기서 세수 창출도 할 수 있고 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예? 일석이조. 히스패닉도 받아들이지 않고 억제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하나의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길이가 3145km에 이르는 국경선 전체 장벽 건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가 웃고 있어.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멕시코에다도. 야, 이 국경장벽 건설하는 거, 우리만 돈 내기 뭐하잖아. 너네도 돈 내. 이건 너네도 좋은 거야. 근데 사실 멕시코에서는 이거 건설하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거든.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이후에 이걸 못 내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관세를 또 때리죠. 멕시코에. 예.
그럼 이 사이가 또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경제도 더 안 좋아지고. 라틴 아메리카 쪽이, 남미 쪽이 점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을 지금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무역장벽 건설, 히스패닉 몰아내.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돈을 벌어먹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러 가지 3D잡 하거나 그렇게 밑바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돈을 못 보내. 그러면 자국 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그나마 빌부터 있었는데. 예.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멕시코 국경 트럼프 장성 3144km. 장벽 높이가 10m에서 12m예요. 이걸 어떻게 넘어? 예.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 국경 수비대가 있어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 브로커 껴가지고. 근데 장벽 폭이 3m나 돼요. 그리고 3m가 됐는데 두께가 3m란 얘기예요. 예. 높이는 12m고. 그리고 비용이 11조 6,400억 달러예요. 400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죠, 이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이걸 또 보셔야 돼. IMF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예요. 이게 2017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8년까지. 보시면은 선진국들은 보시면은 2.0%에서 보시면 2018년도 들어가면서는 그냥 찔끔찔끔 줄어가고 있어. 근데 미국은 보시면 성장률이 4월 달에는 2017년 4월 달에는 2.3%인데 7월 달에는 2.1%. 근데 2018년 들어서는 지금 2.1%. 그리고 유로존은 보시면은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1.9에서 1.7로 줄어들었고 일본도 보시면은 일본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1.3에서 0.6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발전했어.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 전망. 그래서 중국은 6.7에서 6.4. 그냥 그 정도죠. 근데 인도는 오히려 보시면은 7.2에서 7.7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브라질도 0.3에서 1.3. 자, 러시아는 1.4에서 1.4. 그냥 그래요. 여기에 사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왜 그럴까? 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자국의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은 점점 전 세계에 있었던 국가, 그리고 자금줄이 됐던 그런 거에 관해서 다 문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가 됐든 군사력도 다 철수를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미군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제가 아는 걸로는 마지막에 시간이 점점 흘러서 최소한의 인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 철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자료 조사를 해보시면 아세요. 근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론조사도 트위터에서 했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향후 5년 이내에 누구한테 점심을 사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뭘로 페이를 하게 될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50% 정도가 이제 사실은 그때 암호화폐인가 그게 나왔고 25% 정도인가 그때 나와 있는 게 모바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75%가 사실은 QR 결제, 페이 시스템하고 사실 관련이 되게 깊은 거예요. 근데 크레딧 카드가 퍼센테이지가 되게 얼마 안 됐고 캐시는 진짜 미비하고 되게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IMF 총재, 라가르드 총재 이쪽 이익 집단에서 이런 거를 여론 조사를 하고 그거를 사람들 공개적으로 보라고 어떻게 보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전 세계를 이런 쪽으로 몰아갈 거야. 응?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이런 일변의 경제 시스템으로 몰아갈 거야. 라는 거를 넌지시 우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스무스하게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 비율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상태요. 미국 달러가 41.73%, 그리고 유로가 30.93%, 그리고 중국 위에나가 10.93%, 그리고 일본 엔이 8.33, 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8.09%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보면은 달러로 양적 완화를 정상적으로 지금 하기에
본인들 나라 경제가 그렇게 많이 탄탄하지가 않아. 그 부채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15% 이상이에요. 본인들 경제 규모 대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로도 마찬가지야. IMF 특별 인출권 SDR 통화 바스켓에 지금 2016년에 들어간 게 중국 위에나예요. 예. 그 전에는 4가지 통화밖에 없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하다못해 지금 브렉시트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도 통화 가치 절하가 돼. 그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일본도 아베노믹스가 끝판까지 달리니까 지금 일본 돈이 위력을 점점 발휘를 못해. 그죠? 근데 유로를 보세요. 유로는 여러 가지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의기투합하고 화합을 해서 유로라는 그 통화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3%나 돼. 근데 과연 영국에서 유로존에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유로에서 많은 나라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 유로라는 통화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93%야.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라가르드 총재가 왜 IMF에서 왜 그런 거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할까요? 향후 5년이라는 그 기간을 두고. 예. 그거랑 종합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근데 상대적으로 중국 위에나가 갑자기 들어갔어. 근데 위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은 총 국가 경제 규모 대비해서 부채가 50%밖에 안 돼요. 예. 그거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연결을 해서 가만히 생각을 제가 이면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요즘 근래 들어와서 중국에서 시진핑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 금융 개혁한다.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갑자기 막 해요. 그러면서 작년서부터 유럽에 있던 자금, 그리고 미국에 있던 자금들이 막 빨려 들어가, 중국으로. 막 여기저기 기업에 막 투자가 되고 막 빨려 들어가. 근데 얼마 전에 더 크게 개방을 하겠다. 이런 얘기에 관해서 중국에서 발언을 해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일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까지 나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중국 본토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그리고 해외 기업 인수 합병, 외국인 직접 투자 확대. 그 2단계, 3년에서 5년짜리 위안화 상업신용 대출 확대. 이 얘기가 뭐냐면 본인들이 위엔화로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 SDR 통화 바스켓에 다른 통화들이 이런저런 면으로 취약해지고 위험해지면 결국에는 위엔화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게 또다시 커지고 버블이 형성돼서 SDR 통화 바스켓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어떤 결과가 나올 게 분명하거든요. 이 상태로 만약에 나가면 무역 결제와 대출에 위엔화 전면 개방. 자, 위엔화를 통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위엔화로 양적 완화를 만들고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 달러가 빠져나간 자리에 위엔화를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어떤 그 계획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위엔화 국제화를 만들겠다.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달러가 빠진 자리를 위엔화가 다 채우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위엔화가 어느 정도까지는 채워진다는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말한 계획이긴 하지만 지금 전체 시장에 돌아가는 어떤 그 그림이 보면은 선진국 G7에 있었던 그 자금, 선진국에 머물렀던 그런 어떤 힘의 균형이 중국이나 인도, 어떤 그 신흥국들로 재편돼서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 근데 동아시아 쪽으로 그게 재편돼서 돌아갈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보면 자본시장 선진 시스템 구축 후 완전 개방, 수량 규제에서 가격 규제로 전환, 부동산, 주식, 채권 거래 순으로 개방, 그리고 금리를 시장화한다. 지금까지 계속 문호를 닫아놨던 거를 완전 자율 경제 시스템으로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전 세계의 자본을 지금 돌리는 인간들, 힘의 게임에서 힘의 논리를 펴는 그 주된 세력들은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본인들은 상관이 없어. 본인들은
여기 A에서 B로 돈을 돌리면서 거기가 경제 발전하면 거기서 단 2%, 3%의 베네핏을 취하고 본인들이 거기에 기생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포지션에 왕자의 게임에서 왕자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중 무역 갈등 뭐 미국을 죽여라. 뭐 중국이 망해야 된다. 우리끼린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엔 우리도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 매스컴이나 어떤 그 논설 주간들 있죠. 기자들한테 무슨 글 어떻게 마무리해라. 그런 사람들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그 정보가 전부 다 진짜 진실이라는 걸 누가 보장할 건데. 우리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와 있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뉴스를 보고 우리는 사실을 파악하지만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진짜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요 국가 나랏빚은 얼마냐. 일본이 자기네 나랏빚 대비해서 보시면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245%예요. 얘네는 더 이상의 양적 완화도 못해. 이러지도 못해 저러지도 못해. 인구는 점점 노쇠하고 고령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아. 애도 안 낳아. 그리스 174%, 이탈리아 137%, 포르투갈 131%, 미국이란 나라는 106%예요. 그리고 중국이 오히려 41%다. 근데 이거는 2011년 기준이니까 2014년 기준이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극대화돼서 되게 많이 늘어났겠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이 제가 알기로 최근 들어서는 50 몇 프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35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겠죠. 제가 알기로는 9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95%인가?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거는 기축통화의 수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해. 왜 미국이 끝나야 돼? 미국은 영원할 거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어.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달러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기축통화에도 수명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건설 개발하고 보시면은 도시도 마찬가지죠. 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맹지, 평지부터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엄청난 도시 문명이 발달을 하죠. 근데 그 이후에 쇠퇴하죠. 마찬가지예요. 포르투갈이 기축통화국이었어요. 1450년부터 1530년까지. 그리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까지 근간 21세기 100년 동안의 기축통화국 제1 패권국으로 G1이었던 국가가 미국이란 나라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기축통화국 수명이 100년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은 영국이 105년 했고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96년 됐어요. 지금 달러라는 게 패권을 차지한 지. 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다.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 세력이란 그 사람들은 미국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고령화 추이예요. 다 연결관계가 다 있어. GDP, GNP, 고령화 추세 이런 게 다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1932년부터 1970년대까지 지금 2000년, 2018년, 2026년으로 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6년까지 보시면. 그리고 일본은 더 빨라. 보시면은 근데 미국이 가장 느려. 이 중에는 사실은. 근데 보면은 독일, 일본, 미국 이 나라들 지금 G7 서진 선방 G7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패권을 가진 나라들일 수도 있는 국가들이에요. 근데 고령화 추세가 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나라들에서 고령화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여기서 더 많은 건설과 더 많은 지역 개발, 더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거기서 뽑아먹을 게 있을까요? 과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데이트를 할까요? 아니면 뭐 모텔을 갈까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비싼 식사를 드실까요? 그냥 조용히 정적인 활동만 많이 하시지.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자, 지금 보시면은 막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 이게 선진국이야.
우리나라 같은데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실 거야 아마 분명히. 근데 저는 어쨌든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국인가 다른 나라인가 하여튼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차들이 발달된 도시에서 엄청난 문명과 함께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개발이 돼 있어. 여기서 자동차가 더 늘어날 틈이 있을까요? 부동산 개발할 여력이 있을까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메가시티예요. 미국의 어떻게 보면 한 항구 도시일 수도 있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이 항공 촬영돼서 완전히 빽빽하게 건물이 들어섰고 여러 가지 다리나 교량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추세는 계속 되고 있어. 개발할 여력이 없어. 여기서 뭘 더 개발하겠어요. 고도화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도시화율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저에서 고, 그리고 보시면 시간 대비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초기에는 그냥 평탄하게 천천히 흘러가. 근데 도시화율 보면 중반 단계 보면 가속화돼. 계속해서 급속도로 상승해서 올라가. 가속화 단계에서는 수많은 자금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개발하고 베네핏을 취하고 국가는 거기서 세금을 걷고 그렇게 국가는 존재하고 국가의 GDP, GNP는 상승하고 팽창하고. 자, 사람들은 어렸던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 그죠?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종착 단계 가. 나이는 점점 먹어. 개발할 때는 점점 없어. 건물은 다 젖어 있어. 주변에 다 보면 아파트, 빌딩 숲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어. 무슨 옷을 사 입고 무슨 가서 쇼핑을 하고 무슨 뭘 즐겨요. 데이트도 안 하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기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취할 게 없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고령화에 따른 잠재 성장률의 둔화다. 일본. 자, 88년부터 92년도에는 4.1%였어요. 근데 2008년부터 2012년도에는 1%밖에 안 돼. 근데 지금은 2019년도잖아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얘네는 거의 0%예요. 얘는 끝났어요. 일본.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네한테 지진까지 만약에 터져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얘네를 시켜서 뭔가 일을 시키면 여기서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중국을 키워주려고 지금 할까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이게 중국에 의해서 지금 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의해서 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한국은 90년대에 9.2%, 근데 2030년에는 마이너스 0.3%야. 한국도 고령화 추세로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 근데 이 도표대로 말하면 여기 통일이라는 게 빠졌어. 자,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북한의 인구가 합산해서 같이 움직인다. 그럼 그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의 평균 연령을 몰라.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제가 봤을 땐 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보면 이 그래프는 한국은 분명히 변할 거예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PER 비교. 이거 보시면은 S&P 500 지수는 쭉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신흥국도 찔끔찔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주요 지역의 EPS 증가율 전망치가 여기 나와 있죠. 일본 제외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제일 오른쪽이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은 지금 보시면은 EPS 증가율이 S&P 500 지수가 23.2에서 10.3으로 전망치가 엄청나게 낮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일본도 떨어졌어. 근데 중국은 오히려 7.4에서 12.9로 올랐어. 그리고 인디아는 5.6에서 11.2로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브라질 6.6에서 18%로 올랐어요. 3배가 올랐어요.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세요.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 있죠. 지금 보면 남미 그냥 계속 못 살았어. 중국의 어떤 뒷골목일 수도 있어요. 이런데 개발을 해야 돼. 재건축을 해야 돼. 재개발을 해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광경을 미국의 어떤 도시에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광경은 흔하게 우리가 신흥국이나 약간 그런 나라 가서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개발할 여력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걸 개발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고 여기다 돈을 넣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예. 사람도 인구수도 많아. 거기다가 미국이란 나라보다. 그리고 평균 연령도 더 어려. 거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친중이 아니에요. 저는 경제적인 논리에 팩트를 근거로 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갖고 제가 이런 영상도 만들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요. 예,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던 거고. 그래, 자, 제가 말씀드렸던 G7 국가들이 여기 있어요. 저메니부터 영국에, 미국에, 이탈리아, 재팬, 캐나다 여기 있어요. 이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의 인구 추세 지금 보시면, 그리고 경제개발 규모, 그리고 현재 도시화가 다 끝난 상태. 예. 이 나라들이 패권에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G8이 러시아까지 포함돼.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는 신흥국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려면 G7이 아니라 G20가 더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G7을 해체해서 거기다가 G20에 있는 나라를 걷다 놓고 G10을 만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림은. 그 G20에 있는 나라들, 브라질, 그리고 중국이 있고, 그리고 인도가 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터키가 있고, 예?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결국에는 G7이 했던 거를 스프레드에서 다극체제에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으로 서서히 지금 변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는 G7에서 G20로 중요성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게 중국의 1대1로야. 왜? 중국을 키워야 되거든. 예, 미국에 머물러 있던 자금, 유럽에 머물러 있던 자금을 어딘가로 보내야 돼. 근데 거기에 보내서 역동성을 주고 개발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에 마지막으로 남은 거대한 경제, 거대한 땅덩어리가 중국이라는 거죠. 인도도 있긴 해. 근데 인도는 차후 문제.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고속철도를 뭐 쭉 해가지고 러시아를 거쳐서 뭐 횡단을 해. 이게 실크로드 뭐 경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이걸 보시면은 거의 유럽까지 다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유럽의 IMF 통화바스켓, SDR 통화바스켓에 있는 5대 통화가 있어. 근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씩 다 있어. 지금 보면 브렉시트 때문에 유로화에 문제가 생기고 영국에 파운드에 문제가 생겨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통화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에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이런 과정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통화의 바스켓을 와해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암호화폐 기반의 그런 경제, 5G 사회, 거기서 국경과 국경을 초단위 사회로 넘나드는 통화가 필요해. 뭔가가 필요해. 그게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게 UN인 거고 IMF라는 거죠. 결론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한국. 자, 한국이 분단됐을 때 보시면은 그게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의지로서 분단됐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것도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분단이 돼버린 거예요. 전 세계의 반을 쪼개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확히 중간에 반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면에서. 근데 이번에 통일을 시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 힘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의 허락에 의해서, 김정은의 개방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미. 트럼프 대통령 뒤에 있는 어떤 그 이익 집단, 그 보이지 않는 세력, 시진핑의 보이지 않는 세력, 뒤에 있는 그 세력, 러시아, 푸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이해관계가 결국에는 이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김정은의 의지는 절대 아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방사포를 쐈네, 미사일체를 쐈네. 그거 본 사람 있나요? 근데 혹시? 우리는 뉴스로 보잖아요. 그 뉴스를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언제나 무슨 일이 있기 전에 항상 이들은, 이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위기를 조장해. 예?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도 타결이 되진 않겠지만 회담 전에 뭔가 위기를 조장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생뚱맞게 25% 무역 관세를 갑자기 때린다. 갑자기 김정은이 방사체 미사일포를 발사를 했다. 그래서 갑자기 전쟁 위협이 사람들은 그런 뉴스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나오면 그거 보고 우왕좌왕해요. 야, 무슨 통일이 돼. 그럴 줄 알았어. 응? 김정은 뒤통수 치는구나. 문재인 망했어.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런 얘기가 많아. 댓글 보면 과관도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결론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 결국엔 쇼죠, 쇼.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나오셨어요. 트럼프 대통령 마찬가지야. 관세 25% 때려. 야, 김정은하고 이렇게 야, 거기 핵무기를 보내. 스텔스기를 보내서 김정은 암살해. 자, 그렇게 됐나요, 실제로? 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지금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들의 이득을 추구하려면 결국에는 이 그림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 결국엔. 어디서 뽑아먹을까요? 뽑아먹을 데가 없는데 더 이상? 거기밖에? 그럼 이들이 꼭두각시가 돼서 그런 그림의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금 나와 있었는데 지지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야, 정치를 사람들이 그래. 정치를 그따위로 해. 이따위로 해. 재선을 하겠어. 이렇게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는 통일이 만약에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오르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분단 국가를 통일한, 어떻게 보면 거기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미국 국민한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추대받는 그런 인물로 되면서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할 확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위기감, 이런 거를 조성을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뢰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결국엔. 왜? 그렇게 해야 결국에는 재밌잖아요. 예. 지금서부터 갑자기 긍정적인 것만 하다가 또 끝에 긍정적이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다. 예.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금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보면은 지지율도 쭉쭉 떨어져. 댓글에는 욕하는 사람 엄청 많아. 북한에다가 그냥 계속 퍼주네. 쓸데없는 짓 했네. 그럴 줄 알았어. 별의 별리가 다 있어. 자, 문재인 정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이 완성돼서 통일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영상이 워낙 길어지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거기까지도 봐요. 왜? 그래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진핑이 장기 집권 체제다. 푸틴이 장기 집권 체제다. 아베 총리 연임한다. 지금 장기 집권 체제다. 자,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내년에 연임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그림에서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인물들이 시간을 계속해서 같이 보내면서 밀담을 하고 회담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일관된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당선을 반드시 할 거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어쩌저쩌고 하긴 하지만 안 좋게 몰아가고 끌고 가고 하다가 갑자기 클라이막스 쪽으로 가면서 갑자기 경제를 살리고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가 어쩌느니 이런 한동안의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환호를 하고 트럼프를 외치겠죠. 트럼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와중에 제가 이제 코인으로 이제 다시 마지막 결론을 지면 히어로즈라는 미드가 있었어요. 근데 히어로즈라는 미드에 여기서 보시면은 각양각색의 지금 보시면은
8명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능력치가 있어요. 예? 보통 일반인도 있지만 다 틀려. 누구는 투시력이 있고, 누구는 힘이 세고, 누구는 뭐 순간 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는 뭐 광선을 쏘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존재가 있어요. 히어로즈에서 악역의 명사. 예. 이 사람이 악역의 대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사일러예요. 근데 이 사일러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초능력 능력을 자기 몸에 흡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흡수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능력을 본인이 발휘를 해. 예. 뭐 다른 어떤 그 초능력자들은 한 가지밖에 없어. 특기가 한 가지야. 근데 이 사일러는 다 흡수를 해. 8가지면 8가지. 그러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사일러가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의 무기가. 자, 근데 코인 시장에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보시면은 10개나 되는 코인들이 있어. 예, 10개나 되는 코인들이 있어. 근데 이 코인들이 보면은 제각기 성능도 틀리고, 뭐 어떤 건 캐시로서, 어떤 거는 뭐, 플랫폼 코인으로서, 어떤 거는 은행하고 연결된, 뭐, 엑스라피드, 뭐, 엑스커런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또 합리적으로 또 연결이 돼. 어떤 거는 익명성하고 관련된 거. 어떤 거는 또 저장성하고 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코인들이 있는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게 등장을 해요, 갑자기. 코스모스, 텐더민트, 아톰 코인. 아톰 코인이 하는 역할이 뭐냐? 사일러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어.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러면 이 코스모스가 중간에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해줘요.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 자, 그러면 거기서 결국에는 연결돼 있는 장점만 가진 그 코인이 중간에 나오겠죠. 그죠? 그게 코스모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코인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지금이 아니라 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초기를 지나서, 지금은 코인 시장이 활성화도 안 돼 있었고 저는 초기라고 봐요.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초기를 지나서, 성장 단계를 지나서 절정, 성숙기를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코인들은 자기의 기능을 뺏기면서, 사라지면서 하나의 단일화된 화폐로 점진적으로 전 세계를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를 관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거 아니면 사람들이 못 사는 그런 나라로 결국에는 만들겠죠. 그리고 그 그 코인으로 인해서 달러라든가 유로와 엔화라든가 프랑이나 뭐 마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통화들은 결국에는 흡수될 수밖에 없고, 스테이블 코인이 중간에 그런 중간 장치 역할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단일 화폐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어. 막 남북 관계부터 해가지고 미중 무역 갈등도 보면 소설에서 갈등의 전개 과정의 위치는 갈등 정도를 뜻한다. 발단, 전개, 위기, 지금 위기, 위기 상황. 그래서 그게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남북 통일이 안 될 것 같이 시간을 벌벌 끌어 절정 단계까지 가. 그러다가 갑자기 회담 약속이 잡혔다. 그러더니 매스컴에는 갑자기 김정은이 뭐 화해를 했네, 뭐 핵을 폐기했네, 그런 얘기가 나돌아.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것도 갑자기 훈훈한 기사가 돌아. 그러면서 단적으로는 결말이 또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계속 이 사이클, 메비우스의 띠같이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기사를 보고 놀아나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또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코인은 또 제자리가 있어. 테더 사태 터지면 또 쭉 떨어져. 또 뭐 한 달 며칠 지나면 또 올라가 있어.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그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스토리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납득하실 분도 있고 납득 못하실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 얘기가 된다고 해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코인 투자 하시는데 신념이나 어떤 확실성을 가지시고 잘 살펴보시고 코인 투자를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하시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아남으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밥 벌어먹기 힘든 사회에서, 초단위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저는 그거에 관해서 확신해요. 지금까지 얘기가 되게 긴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It's Charlie's World.